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생산정보 시스템 강의에 이어서 2급 강의고요. 2강 생산 시스템의 유형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좀 할 게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와요. 제조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범위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두 개가 모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산 시스템 설계부터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없고요.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제품을 설계를 먼저 하고요. 이에 따라서 공정을 설계를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공정을 설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제품을 우선 설계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설계하겠죠. 공정을 설계한 다음에 생산 능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생산 능력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공수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뒤쪽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입지를 선정해 줍니다. 공장 입지를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하고 설비 배치하고 이제 설계 측정하면 된다는 게 보통 이 생산 시스템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품 설계부터 보면은 제품 설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고객의 요구사항 플러스 보통 VOC라고 부르죠. 커스터머 보이스에 대한 그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쟁 제품들, 시장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예요. 경쟁 제품, 그 다음에 시장 상황 등등 여러 개를 고려해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걸 생산할 것인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이 공정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정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냐, 뒤에서 배울 건데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배치 생산, 로트 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연속 생산 공정 등등 여러 가지 공정을 갖다가 설계를 해요. 우리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거야.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정한 조직 구조가 몇 명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입지에서 공급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 안에다가 설비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재의 흐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제공 요건을 갖다가 체크해서 배치를 하고, 마지막은 한번 배치하고 나면 이제 출고되기 전에 그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동작 연구 및 시간 연구, 그 다음에 시간 측정, 표준 시간 측정 등등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 없으면 그 설계대로 가겠죠. 얘는 지금 이 시스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회사에 가보면은 기존에는 좀 작게 규모가 만들어져요. 공장이란 게. 왜냐면 본인들이 성공할지도 처음에 시도할 땐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이란 걸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 잠깐 그렸다가 지우게 되면 이렇게 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도입, 성장, 성숙, 쇠퇴이라는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항상 존재를 해요. 지금 도입기에는 이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기울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성장이라는 과정을 몰라요. 얘는 우발이라는 얘기죠.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트렌드에 맞춰서 예측을 해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가보면.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여기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많이 팔려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 그럼 이 시기에 뭐냐면 증설이 돼, 증설. 그러니까 기존에 공장이 요만한 게 있다면 여기다 떼다 이만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그 공장들은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져서 그게 체계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좀 작게 만들어졌다가 판매되는 걸 보고서 그 주변에 또 땅을 매입해서 옆에다가 또 증설하다 보니까 가끔은 원래 우리 규정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은 원칙이 뭐가 있냐면 그 역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과 장비가 다니는 길을 갖다가 서로 교차하지 말게 해라.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보는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시스템 설계라는 좀 이상적인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우리는 봐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끊는 이유는 여기선 이론이 주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도 강의를 못하고 있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온라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익히는 건 온라인이 좋고요. 세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려면 오프라인 강의를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생산 시스템의 유형이 나오는데, 여긴 중요합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을 설계할 때 생산 방식이나 제조 전략이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산 방식을 따를 것이냐, 어떤 생산 방식을 따를 것이냐라는 건데, 얘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죠. 자, 프로젝트 생산 방식도 요 지금 한 4가지 볼 거거든요. 이 4가지가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자, 프로젝트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교량, 그죠? 건물이나 교량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장소에 제한이 받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A 지역에서 만든 건물이나 교량은 집안의 역할이라든가 지형적인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장소의 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 설계가 타 지역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은 고정돼 있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자재 투입과 시기별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죠. 다리 만들 때도 그 다리의 지역은 고정돼 있고, 거기 만들어지는 다리는 고정돼서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이나 장비가 거기 가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되는 이들은 제조의 개념보다는 구축의 개념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구축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는 얘기고요. 자, 하나 빠졌네요. 선박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선박. 배도 바다에 그 물건을 만들고 있으면 육지로 가져와서 만들지는 않죠. 그 항구 쪽에서 만들고 있죠. 자, 이 제품 구조로 한 BOM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왜냐면 완성 제품을 만들 때는 BOM이라는 자재 명세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그 다음에 제한 사항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써. 그래서 약간 MRP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MRP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생산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포인트, 얘는 뭐라고요? 얘는 부적합하다. 이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서는 BOM이나 MRP를 적용해서 계속 반복 생산하는 건 부적합하다. 자, 이 방식에서는 작업 분류 체계에 기초해서 각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얘는 어떤 기법이 잘 어울려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PERT, CPM이라는 기법이 잘 어울린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잘 어울린다. 요 PRT, CPM 방식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개별 생산 방식입니다. 개별 생산 방식. 자, 개별 생산 방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 보면 잡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잡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얘를 뭐라 불러요? 단속 생산 방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다. 자, 항공기나 치공구, 기구, 장비, 뭐 기구나 장비를 개발할 때 쓴다. 이거는 뭐예요? 개별 주문에 의한 방식이 되겠죠.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장의 구동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작업장은 여러 부품을 가공해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범용 장비를 쓰겠죠. 범용 장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기술 장비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 대상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작업장이 여러 개를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가 많을까요? 움직이다 보니까 제공이 좀 많겠죠. 제공이 많다. 제공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또 뭐가요? 숙련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여러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다 보니까.
그리고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유연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단속 생산 방식, 개별 생산 방식을 갖다가 나중에 어디랑 비교하냐면 흐름 생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공정별 기계를 또 배치하는 게 좋겠죠. 같은 일을 하는 애들끼리 모아서.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개별 생산 방식이다.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흐름 생산 방식이라고요. 흐름 생산. 흐름 생산 방식인데 뭐 보면 플로우샵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석유, 화학, 가스, 주류, 철강, 액체, 기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얘기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수기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수기계나 장치, 기계나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생산이죠. 유연성이 적어. 그냥 그 관을 만들면 그 관을 통해서만 계속 이동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량도 얘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제공이 적어요. 적습니다. 적어. 그 다음에 뭐 비숙련공, 숙련공이 필요 없죠. 왜? 라인으로 그냥 타고 가는 걸 관리만 하면 되니까. 비숙련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위에와 개별 생산 방식과 흐름 생산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시험 문제에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4번. 자, 반복 생산 방식입니다. 반복 생산 시스템인데요. 생산 방식 자동차. 보통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텔레비전. 쭉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뭐 이런 공산품들. 그래서 반복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보통 여기에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 생산에 적합한 건 여기 MRP라고 나왔죠. MRP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반복 생산할 때는. 그래서 부품 조달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방식 말고 MRP 방식 말고 주문자에 의해서 MRP는 약간 밀어내기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푸시 개념으로 쓰인다면 풀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풀 방식을 쓴다라고 하는데 당기기 방식이란 건데 이것도 MRP와 풀도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 겁니다. 자,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 요 네 가지 있죠. 프로젝트 생산 방식, 개별 생산 방식, 흐름 생산 방식, 반복 생산 방식. 요 네 가지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더라.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얘네들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1급에서는 보기가 나오고 이게 어떤 생산 방식입니까? 해서 주관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제조 전략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가.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도 몇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처음에 나오는 게 MTS죠. MTS인데 이 MTS가 뭐의 약자냐면 Make to Stock이에요. 즉 재고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에 의해서 얘는 무슨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푸시죠. 푸시라는 건 뭐냐면 미리 생산량이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개월, 즉 1년 동안 12개월이죠. 몇 개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12,000개를 만들어요. 생산이야. 그러면 1개월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보통 1개월은 몇 주? 4주. 4주면은 한 주에 몇 개 만들어? 250개를 만들 수 있나요? 그죠?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4주, 한 주에 250개씩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일에 몇 개 만드는 거예요? 50개씩. 왜? 일주일은 5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오늘 이 50개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획 생산이에요. 즉 1년짜리 계획에서부터 하루 계획까지 나왔죠. 이건 밀어내기식이야. 똑같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안 사가더라도 1년짜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고객에게 맞춰가는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매장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전자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그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밑에 새로운 거 포장 안 뜯은 거 진열된 거 말고 새 거 꺼내 주시죠. 그건 지금 이 백화점이나 유통 매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문에 의해서 바로 꺼내 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우리가 메이크 투 스톡 전략이라 부른다. 계획 생산 전략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산품들이 모두 이걸 쓰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겠죠. 저가품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가품.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이게 뭐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란 거는 기계가 돌면 하나의 품목을 갖다가 계속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품종 소량 생산한 건 약간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이러한 옵션일 때 우리가 메이크 투 스톡 전략을 쓴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메이크 투 오더입니다. 자, MTO라고 부르는데요. 메이크 투 오더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영문 약자에서도 나오죠. 주문에 따라서 뭐 하겠다?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요 위에 거랑 또 반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또 비교하는 걸로 나옵니다. 얘는 무슨 전략을 써요? 그죠? 풀 전략을 씁니다. 끌어당기기 전략이죠. 밀어내기가 아니라 당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뭘 시작하겠다? 그렇죠. 생산을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 가공, 반제품, 그 다음에 조립,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갖다가 하겠다는 건데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의 주문이 접수가 돼야만 일정이라 수량, 자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지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트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도요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요다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 린 생산 시스템과 지트 이 두 개의 적시 생산 시스템이 두 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M, 도요다 생산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이 되겠죠. 구성 요소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에 적합할까요?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ATO입니다. ATO. 이 ATO는 약자가 뭐냐면 Assemble to Order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조립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반제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반제품으로 고객에게 바로 가는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뭘 하는 거야? 그죠?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게 이런 게 많아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도 보면은 보통은 프레임 따로, 바퀴는 바퀴 따로, 핸들 따로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ATO 방식, 주문 조립 생산 방식이라 부른다. 보통은 고가의 물건들, 고가 물건들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ETO죠. ETO입니다. ETO라는 거는 Engineer to Order예요. 약자를 보시면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하겠다?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부터. 즉 주문이 들어오면 뭐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설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 그래서 설계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구입, 뭐 원자재를 구입하고 원자재도 틀리겠죠, 다. 생산하고 조립하고 완성품을 이끌어내기까지 그 절차를 갖다 그 다음에 하겠다. 보통은 아주 비싼 고가 물건들, 뭐 예를 들면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큰 선박이라든가,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다 틀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때 설계부터 뭘 반영해 줬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ETO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산 전략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별로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생산 전략을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요 4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 MTS 방식하고 MTO 방식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 MTS 방식은 이
1년의 예측을 보통 뭐라 할까요?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 자, 얼마나 팔릴 것이다. 내년에 얼마나 팔릴 것이다. 이 예측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방식을 쓰는 거라고요? 푸시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수요 예측, 정확한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왜? 계속 만들어내니까. 얘는 뭐도 관리해야 돼요?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창고에. 그래서 얘는 물류에서 나중에 또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MTS 방식을 하려면 물류 쪽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TO 방식은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그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풀 방식이라는데 얘의 또 중요점은 뭘까요? 그쵸? 납기가 또 중요해집니다. 여기서는. 얘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주면 돼. 납기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주문이 들어오면 자, 언제까지 주면 되겠지 하고 이 시작하고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원자재 업체가 그때 늦게 납품을 하거나 늦게 만약에 원자재 조달이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일정을 맞추기 빠듯한 거죠. 최종 일정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의 시기에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왔어. 예를 들어서 지연돼서 왔어요. 원자재 납품이. 그러면 나머지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하면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중요한 4가지 요소 중에서 Q, 품질이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요타에서 한번 터진 적이 있었죠. 도요타 사태라고. 그런 거 결국에는 뭐예요? 원자재 업체는 다른 자동차 업체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도요타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품질을 맞출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G2원이죠. 얘는 원인데 이제는 안 되겠다. 원자재 조달 업체들도 우리 회사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게 됐어요? G2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품 수명 주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보통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림이 다르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겪는다고 하죠. 자, 신제품이 출하가 되면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좀 우리 마이너스를 가면서 투자를 하겠죠. 이때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접어들게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가 이 기울기 보시면 알겠지만 급속도로 성장이 일어나요.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또 되면은 이 성장이 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장이 줄어들고 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쇠퇴가 되게 돼요. 잘 안 팔리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제품 출시부터 마지막 판매 중단까지를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물류에서도 나오고 유통에서도 나오고 품질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도입은 어떤 단계냐? 처음에 비용과 설계를 해가지고 비용 관리가 들어가는 차원이죠. 이때는 수익이 안 나. 우선은 손해를 보면서 좀 판촉도 해야 되고요. 제품도 많이 찍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를 설계하겠죠. 그 다음에 성장입니다. 성장은 여기서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보통은 뭐 트렌드를 맞춰서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생산 능력의 전략적 결정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전략적인 상황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증설할 것이냐, 그죠? 생산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씩 생산하면서 고가 전략을 취해 갈 것이냐,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성숙기는 뭐냐면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가 돼요.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뭐가 돼요? 지금 수익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등장해요? 그죠? 경쟁 업체들이 저거 할만한데 해서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이 출현하다 보니까 기술과 제품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해지고요. 원가 경쟁력 아니면 품질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쇠퇴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안 사요. 예를 들면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 카메라가 사라진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 단종이 되는데 이 제품 단종을 언제 시킬 거냐, 빠른 철수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연 전략으로 할 거냐, 이것도 전략적인 상황입니다. 이 기울기를 우리가 얘도 안 돼요.
이것도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성장기와 쇠퇴기는 예측이 안 돼요. 물론 도입기도 수익이 안 나는 시기겠죠. 결국은 회사는 어느 시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성숙기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장기가 시작되면 바로 또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다른 제품에 대한 뭐가 일어납니까? 신제품 개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곡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또 신제품 개발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숙기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각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각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시장이 포하구나. 그래서 다른 시장, 다른 지역의 시장을 또 개발하면서 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성숙기를 계속 유지해야지 일정한 수익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바로 다음 제품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수요는 무슨 수요가 있다고 불러요?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다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요라고 부르거든요. 실제 구매하는 유효 수요 말고 잠재 수요의 가능성을 높여놓는 겁니다. 다음에 물건 나올 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수명 주기 전략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크게는 2개밖에 안 했죠. 이번 차수에서는. 2회차에서는 지금 보면은 생산 시스템의 유형과 그 다음에 제조 전략에 따른 분류가 주가 됐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들어주시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암기하실 거는 암기해 주시고 숙제할 내용은 숙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에 수요 예측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